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의정보고서 민생돋보기의 김준우입니다.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다양한 이슈와 현안을 들여다보는 민생돋보기. 오늘은 경기도가 준비하고 있는 무상교복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아울러서 경기도의 교육, 복지 정책에 대해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윤종여 서울경제신문 수도권 취재본부장, 경기도의회 의정부시의 최경자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인본의 권동익 변호사, 경기도의회 김포시의 이기형 의원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네 분과 함께 주제에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오늘 특별히 두 분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초대를 했거든요. 먼저 두 분의 최근 근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폭염으로 너무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어서 본 의원은 의정활동으로 지역의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무더위 쉼터라든가 청소년 의회 청소년 배움터인 꿈이름 학교였던 몽실학교를 돌아보는 등 정치 공약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기간으로 임기 시작 짧은 2개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정책위원회 제1정조위원장으로서 지난주 의정부시에서 개최하는 워크숍을 마쳤고요. 앞으로 몽실학교가 청소년들의 학교 밖 자치 꿈터로서 바르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열심히 의정활동하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최경재 의원님 아주 바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자 이기영 의원님. 네, 임기 시작 2달이 돼갑니다. 그래서 지역구 주민과 소통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 교육위원으로서 경기도 지역과 또 지역 교육 현안 현장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 단체, 학부모 단체, 그리고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이제 간담회를 열고 이제 소통에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의견 청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국 수중부에서 소방관 두 분께서 안타까운 순직을 당하시는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선출직들이 좀 더 각 분야별 안전 분야라든가 민생 정책 현장에 가까이 다가서고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두 분 지금처럼 아주 열정적이고 또 부지런한 의정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민선책이 출범 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논의 중인 경기도.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무상교복 지원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하며 경기도의 교육복지가 핫 이슈로 떠올랐다. 그동안 각 시군의 정책 판단에 따라 조금씩 지원이 달랐던 상황. 앞으로 경기도의 교육복지는 어떻게 달라지고 또 어떤 정책이 새롭게 시행될 것인지 민생돋보기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오늘의 주제, 경기도 교육복지 과제는? 네, 민선 7기 새로운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바로 복지 분야가 될 텐데 특히 그중에서도 교육 복지 분야에서 최근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타 도시에서는 많이 이제 부러워할 것 같기도 한데요. 경기도가 이렇게 무상교복을 지원하게 된 일단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이제 경기도 의회에서 지난 9대 때 중학교 신입생에 대해서는 무상교복을 지원한다는 조례 제정안을 갖다 제출한 바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무상교복 지원 방안을 놓고 현물이냐, 현금이냐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하지 못해갖고 결국은 조례가 통과되지 못했고요. 네네. 그 와중에 올해 6월 30일부로 제9대 의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10대 도의회가 출범하면서 그 고향에 있는 지역구를 둔 민경선 의원이 그 재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네. 그 발의한 상태는 뭐냐면 중학교 신입생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번에 그 도지사로서 입성하면서 고등학교까지 학대 지원하겠다는 안을 갖다가 지금 제기한 상태입니다. 네. 이 안을 가지고 도의회에서 지금 조례를 갖다가 수정할 그 단계에 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지사가께서는 이제 2016년도에 성남에서
이 무상 중학교 신입생에 한해서 무상 교복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큰 호응을 얻어가지고 이번에 더욱 확대하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상 교복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무상 그 교육에 대한 큰 틀에 포함된다고 봤을 때 이 무상 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권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무상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그 교육 대상자에게 경비를 받지 않고 일체의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를 무상교육이라 하죠. 그렇죠. 무상교육은 보통 의무교육과 같이 연계돼서 진행되기도 하는데 꼭 뭐 의무교육이 됐다고 해서 무상교육이 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무상교육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은 의무교육은 중학교까지는 다 의무교육이 되었고 고등학교도 사실상 의무교육을 추진하고 있고 무상교육도 많은 지자체에서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무상교육을 받아보는 관점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좀 보편적 복지의 관점 예. 아니면 선별적 복지의 관점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만 채워지면 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고요. 선별적 복지라는 것은 일정한 소득, 자격을 기준으로 복지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선별적 복지의 문제는 장점은 결국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집행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보편적 복지는 결국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시키는 제도이다라는 관점이 있는데요. 다만 이 무상교육에 있어서는 기존의 복지의 두 가지 관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교육은 국가의 책무라는 거죠. 국민의 기본권이고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좀 더 공공성이 강화돼야 된다. 그래서 교육적인 부분은 두 가지 복지의 관점에서 결국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결국 집행하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총 예산 규모가 702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군, 시군 그리고 도가 각각 분담을 어느 정도 비율로 맞춰서 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자, 이기영 의원님, 일단 도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먼저 이제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2019년에 내년이죠. 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한해서 교복을 다 지원하게 된다고 볼 때 신입생이 24만 7천 명이 살짝 넘는 걸로 지금 네네.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이어서 고등학교까지 이제 신입생에 대한 무상 교복 지원을 확대할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이 한 722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예산 부분 분담 비율을 살펴보면 경기도 교육청이 50% 반을 부담하죠. 그리고 나머지 50%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해서 그렇게 정할 예정입니다. 네. 경기도민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대부분 교육복지 실현의 한 반편인 경기도 무상교복 정책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의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의 호응도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새로 열리는 8월 말에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 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일단은 준비 과정에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지급 방식 또 2018년도군 소급 적용 그리고 이제 대상 확대 부분 이렇게 세 가지 쟁점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임 기자님 앞서 잠깐 얘기 나왔는데 이제 지원 방식에 대해서 결국 이제 찬반이 좀 갈리는 부분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무상교육 지급 방식을 놓고 현물이냐, 현금이냐에 대해서 학부모 단체들 간의 그 찬반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경기 지부의 경우에는 현물을 해야 된다. 이게 현물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복값이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의무 교육에 대한 취지로 비춰볼 때 현물이 맞다는 것이 주장입니다. 네네. 이에 반해 가지고 또 그 파주 상상 교육 포럼이라든가 용인 시민 교육 포럼 이런 10개 시민 단체 그 학부모 단체들도 현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가지고는 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일명 학사모라는 데 있죠. 네네. 이 학사모하고 그다음에 일부 교육 그 교복 업체 이런 업체들은 오히려 현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된다. 교복에 대한 선택권을 준다. 네. 그 현금을 줘가지고 학생이 원하고 학부모가 원하는 제품을 갖다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서로 간에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엇갈림이 오는 28일 날 도의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좀 약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교복비 지원이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라는 차원에서 살펴보면은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그 좀 비싼 교복을 브랜드 교복을 입고 어떤 학생은 상당히 저가의 교복을 입을 우려가 있어서 네네. 보편적 복지의 취지와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제 경제력에 의한 교육 차별이 존재하는데 이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이 취지에 오히려 역행한다. 그리고 또 교복비 상승 이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교복은 이미 각 학교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돼서 이미 선택권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권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현금 지원이라고 해서 돈을 주는 건 아니죠. 현금이 들어있는 바우처를 네. 학부모한테 줘서 그 카드를 가지고 교복 업체에 가서 그 금액만큼 아니면 초과되는 만큼은 자기가 부담해서 사는 구조이고 네. 현물 지급의 방식은 아마 학교에서 그 교복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적당한 교복업체의 입찰을 받아서 학교장과 심사위원회에서 아마 결정하는 구조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현물 지급이 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자체가 학교와 지역 차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 잘 사는 동네의 학교에서는 학교장 심의위원회에서 좋은 교복을 선정해서 우리는 추가 비용을 부담할 테니 우리가 이 제품을 현물로 사겠다는 것이고 좀 사정이 안 좋은 학교 내에서는 또 뭐 좀 중저가 제품을 내가 선택하겠다 이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예. 학교별, 지역별 차등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현금 지급의 장점은 특별한 어떤 거대한 의사결정 이 결정 구조가 좀 사라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장 자체 내에서 교복심사위원회 만들고 그러면 그 교복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비용이 들고 이후에 또 감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적인 문제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서 현금을 지급해서 각각의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그 경쟁 구도 안에서 교복업체들의 어떤 경쟁력 강화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감안해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대형 브랜드의 교복 가격은 40만 원 이상에 육박합니다. 중소기업은 20만 원 안팎이고요. 네. 그리고 경기도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약 30만 원 정도인데 그렇다면 또 소비자들의 어떤 선택에 따라서 좀 교복업체들의 질도 좋아질 것 같고 중소기업들도 문제도 분명히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현금 지급도 좋은 방식이라 하고 이게 좀 단기간에 선택하기 힘들다 그러면 학교별로 좀 재량을 주는 방법부터 한번 고민해보자. 우리는 현물로 선택하겠다. 아니면 바우처로 선택하겠다. 이런 방식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양쪽의 입장을 조금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절차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이제 학부모와 상의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어떤 쪽에서는 현물을 지급 방식으로 취하고 어떤 쪽에서는 현금 지원 방식을 취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너무 복잡해질까요? 근데 그게 이제 자유의사결을 예. 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을 주고 줬을 적에 나는 어떤 명품을 구입할 수 있고 보태가지고 어떤 사람은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취지가 기본적으로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런 선택권은 오히려 학교장에게 줘가지고 학교장이 어떤 공동 구매를 하고 제품을 선택해 디자인도 좋고 제품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동일한 애들이 보편적으로 교복을 입고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보편적 복지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현금 지급했다고 해서 보편적 복지에 반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는 정책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윤재님이 우려하신 부분들은 그걸 현물로 지급해도 여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현물로 지급받았는데 나 이 브랜드 싫어. 똑같은 제품을 만들어줘. 뭐 개인이 맞춤 형식으로 만들 수 있고 큰 교칙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재질을 바꿔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방식의 문제이고 약간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방식 중에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인가 이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찬반이 아주 팽팽하게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역시 그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장단점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일단은 도의회나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식은 이제 현물 지급 방식인데 자 연결해서 이제 최 의원님 도의회에서 이제 이거 풀어가야 되는데 앞서 잠깐 얘기 나온 것처럼 임시회에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짓고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 9대에서 부결되어서 폐기됐다가 10대 시작되면서 다시 상정된 안건이고요. 네. 본 안건은 더군다나 의원 발의에 다수의 의원들이 연설을 하신 내용이고요. 그 안에는 먼저 두 분께서 찬반으로 말씀 주신 내용 안에 이미 학교 주간 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물이냐 현금이냐라는 지원 방법적인 측면은 도의회는 제2교육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께서 저희 그 규칙에 제정되어 있는 것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설문서 조사라든가 해서 이기영 의원께서 간담회를 거치고 해서 그런 의견들을 다 반영해서 제2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이번 임시회에서 마무리가 안 되면 지금 스케줄상으로 조금 꼬이지 않나요? 어떤가요? 그러면 저희는 그 이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혼란이 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발의하신 분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제2교육위원장께서도 다수의 의견을 다양성 존재하는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예. 어쨌든 이해관계가 다른 이제 관련 단체 분들이 뭐 도의회에서 시위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현명하게 잘 마무리가 돼서 이제 시행에 들어가는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최 의원님 좀 네. 바쁘시네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그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보면 그 게시판에 보면 네. 조금 편한 교복을 입자 이런 네. 이야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그래요. 네. 어떻게 보세요? 좀 고려가 돼야 될까요? 저는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기도 신체 발달을 이루는 시기에 있기에 네네. 학교에서 장시간 활동하는 청소년들에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에게 신체 발달적인 측면에서는 착한 교복, 편한 교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라 덧붙이자면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연구하신 부분이 양주에 소재하고 있는 섬유지원센터랑 업무 협약을 하셔서 네. 아주 예쁘고 편한 교복 그 디자인을 여러 종류를 시연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편한 교복은 저희가 올 여름은 폭염에 너무도 더웠잖아요. 공무원들께서 시장에게 건의해서 반바지 입는 이런 편한 복장이 트렌드화 되어가는 데 있어서 청소년의 신체 발달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제가 볼 적에는 이게 편안한 교복이라는 자체가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대형 브랜드 업체들이 사실 사이즈를 작게 만들었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또 디자인도 어떻게 보면은 그 좀 보기 좋게만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안한 교복을 만드는 제조사가 그렇게 해야 하니까 당연히 그걸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네네.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조사가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이즈를 갖다가 넉넉하게 만들고 물론 사이즈를 넉넉하게 만들면 학생들이 줄여서 또 입고 뭐 이런 경향이 있지만은 그 만드는 자체를 좀 제조사에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어떤 우리나라에 보면은 표준 애들 그 학생들이 체육의 규격 있지 않습니까? 규격에 맞는 교복을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도 좀 보기 좋은 것보다는 단순한 심플하면서 편한 그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조 생산 과정에서도 좀 더 세심하게 고려될 사항들을 감안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함께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교복의 대상자는 주체는 학생들이라는 점, 네.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향후에 좀 더 보완할 부분들을 보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기영 의원님, 관련해서 의회 차원에서 좀 더 활동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중고등학생 교복 보면은 정장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네네. 그 성장기 청소년 학생들에게는 아무래도 활동성 높은 교복을 입어야 좀 더 학업에 전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해 또 폭염이 상당히 일찍 찾아왔고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 현장에 있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멘 소리가 나올 만도 한데요. 지금 일부 학교에서 보면은 그 전체적인 사례는 아니지만 후드티나 청바지를 그 입자는 또 반바지로 교체하는 그런 학교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편한 교복 공론화 추진단을 발대식을 열어서 또 추진을 하고 있고요. 편한 교복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리고 대구광역시청도 지금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2017년 작년이죠. 경기도교육청 착한 교복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네. 조례 제정 취지를 보면은 합리적인 구매 그리고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통한 그런 그 장려가 있고요. 그리고 교복 변경 시에는 물론 조례를 보면 학교장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그 참여와 의사결정을 통해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교 교육 위선 교육 현장에서는 기존의 교복 브랜드라든가 대리점의 그런 불멘 소리에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 그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를테면 학교장은 매년 학생을 대상으로 교복의 활동성 관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교복의 변경 그리고 선정, 구매, 착용 등 교복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문구를 부칙이나 이제 개정을 통해서 삽입을 해주면은 아무래도 교육 일선 현장에 있는 학교에서 좀 더 자유롭게 편한 교복으로 교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정책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기대가 되고 이제 무상 교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자, 좀 틀을 좀 넓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경기도가 무상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준비를 하면서 교육복지 도시로서의 또 자치단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교육복지 예. 어떤 개념인지 좀 큰 틀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결국 이제 교육복지라는 것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불평등을 좀 국가가 개입을 해서 그 모순을 좀 해소하는 공적인 지원을 얘기하는 거죠. 교육복지라는 게.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사를 뭐 기회와 과정과 결과를 뭐 공정하고 평등하게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교육복지도 그런 개념이 들어갑니다. 기회라는 것은 의무교육을 얘기하는 거죠. 무상교육을 얘기하는 거죠. 누구나 내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복지. 네네. 그게 기회의 어떤 평등이죠. 가정의 평등은 뭐냐면 결국 내가 학교에 들어가는데 이 학교의 교육의 질을 상향 평준화시키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좀 경제적으로 안 좋은 도시에 있는 데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좀 그리고 교사나 어떤 학생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는 것들이 어떤 교육 과정의 어떤 평등 복지고요. 네. 결과의 복지는 결국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예를 들면 대학 입시 특별 전형 제도 있지 않습니까? 좀 열악한 지역에 있는 데는 대학을 들어갈 때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네. 이런 것들이 교육 복지 좀 세 가지 방향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회와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게 교육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개념을 잘 정리를 해 주셨어요. 일단 좀 틀이 잡힐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이제 경기도 얘기를 좀 해봐야죠. 최 의원님, 그 경기도도 교육복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현황을 좀 살펴볼까요? 네, 경기도 교육복지 사업은 사업학교와 연계학교, 협력학교 예산 규모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네. 아직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사업학교는 교육복지사를 117개 교에 배치하고 있고요. 연계학교는 교사 중심으로 운영하는 50개 학교가 있습니다. 협력학교는 인건비, 운영비 지원해서 13개 학교가 시행되고 있고요. 운영비 지원하는 학교는 103개 교가 있고요. 네. 시청에서 직접 위탁 운영하는 학교는 30개의 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의정부 시의회 의원을 지냈는데요. 학교 복지사,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복지사라고 말씀하시는데 네네. 사회복지사 안에 학교 사회복지사에 대한 학회의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사 배치하는 조례를 의정부 시는 제정하고 제가 시의원 임기를 마쳤는데요. 네네. 향후 좀 더 확산되어져야 하는 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경기도가 조금 그 교육복지 사업에 관련해서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뭐 전체적으로 조금 그 인원도 적고 좀 더 보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예, 경기도에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인 것이 아십니까? 지금 2,316곳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서울에는 그럼 몇 개씩 있냐 그러면은 1,303곳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한 1,000여 곳 정도가 경기도가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교육복지사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253명이 있습니다. 재직하고 있고요. 네. 서울 같은 경우는 30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교육복지사업 학교 지정 비율이 한 10.9% 정도밖에 안 되고요. 서울인 경우에는 한 23%가 됩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예. 학교도 많고 학생도 많은데 그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복지 혜택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 같은 그 현상은 전국 평균치를 보더라도 우리가 한 지자체에 비해서 광역시도죠. 이거는 봤을 때 한 14.5%인데 그 기준에도 평균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이 경기도 현실입니다. 네. 특히 아까 이제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교육복지사 중에는 이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그러는데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그 복지사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을 한 것이 117명이밖에 안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람이 무려 136명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럼 이같이 적으냐 그랬을 적에는 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안 된다, 확보가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어 앞으로 시급히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또 이제 인력을 충원하는 문제에서 항상 걸리는 것이 예산 문제가 될 텐데 이제 뭐 그런 상황을 좀 짚어봤고 그런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그 교육복지사라는 단어거든요. 이제 사회복지사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근데 교육복지사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그 교육 현장에 계신 교육복지사의 업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책적으로 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라는 정책을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네네.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든가 복지, 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갖다 제공하고요. 네. 학교 생활 적응력 향상을 겨불어서 이제 건강한 교육적 그 성장을 도모한다는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교육계의 균등을 실현한다는 것이 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현장에서 교육 일선 현장에서 실행하는 분들이 바로 교육복지사입니다. 이분들의 지금 업무를 갖다가 대략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근데 매우 핵심적인 사항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리 밝은 편은 아닙니다. 예, 예. 가장 큰 문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 좀 아까 윤정열 기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첫 번째로 이제 학교와 학생 수에 비해서 너무 작은 학교가 지정돼 있고 배치돼 있고 또 인력도 너무 작다라는 게 문제점이고요. 뭐 구체적인 수치는 언급을 안 해드리더라도 일단 서울과만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17개 시도교육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경기도가 현재 그 교육복지사 배치 비율이 16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국 최하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경기도 교육청이 복지 우선 지원 사업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교육복지사의 고용 불안 문제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교육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계약직으로 채용을 되고 있습니다. 주로 1년 미만으로 네. 이제 공고를 검색해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요. 학생들과 정서적 공감대가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의 업무 중에. 근데 1년 단기 계약직으로 끝나게 되면 다음 연도에 해당 학교에서는 같은 복지사님을 학생들이 볼 수가 없는 경우가 예, 다반사라는 현실이 있죠. 그리고 이런 문제는 교육복지 사업의 연속성을 저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복지사의 고용 불안을 가중시키면 결국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그런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 측면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교육복지사의 역할이 상당히 비중이 크고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와도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선 교사들이 아무래도 교과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학생들의 심리 상태라든가 전체적인 환경적인 부분들까지 챙기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 교육복지사의 역할이 상당히 커 보이고 학생들이 그 심리적으로 의지하는 부분도 상당히 높을 것 같거든요. 자, 이 부분도 한번 사회적으로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고 변호사님은 관련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교육복지사라는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이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예. 거의 만능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뭐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 네. 또 뭐 복지, 그리고 뭐 다양한 문화활동 이런 것도 다 하고 계신데 저는 우선 좀 우리나라 교육에서 이런 교육복지 상담 전문적으로 하는 선생님에 대한 어떤 생각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각각의 담임 선생님들, 각 분야의 어떤 전문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네. 어쨌든 이런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대우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된다. 학교에 국영수 뽑는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교육복지사를 뽑는 선생님도 신분 보장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한 학교에 한 명으로도 부족해 보여요. 이런 부분들은. 또 요즘에 아이들을 만나보면 저도 뭐 업무적으로 소년범 친구들 만나보면 네네. 이 상담이 안 되는 친구들은 더 이상 개선 여지가 없습니다. 학교 자체 내에서 꾸준하게 상담을 하고 지켜보고 관심을 기울여줘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 아무런 의미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무상 교복과 무상 급식을 해봐야 네네.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특히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분적인 부분들은 임용고시를 뽑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공무원 자기가 부여해야 된다 생각해요. 예, 예. 학교마다 적어도 2-3명 뽑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생각하고 두 번째는 좀 학대를 말씀하신 학대를 해야 된다. 결국 학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성인도 마찬가지지만 아동 청소년기에 이런 교육복지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의 효과는 나중에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의 노력을 기울인 만큼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신분 보장부터 일단 해주자.
그게 저는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네. 저희가 그 과거에 한번 다뤘던 문제, 그 유아 보조 교사의 대우 문제에 관해서도 비슷하게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신분 보장이 확실히 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야만 아이들과의 어떤 관계에서도 연속성이 있을 것이고 이 부분 결국 예산인데 이 예산 조정의 필요성이 좀 많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뭐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 변호사님 의견에 우리 교육복지사가 해야 하는 일은 프로그램만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투입이 저조하니까 지역사회 우수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하는 그런 자원봉사자 발굴도 해야 되고요. 네. 학생들의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 불안정이거든요. 네네. 향후 교육복지사에 대한 연구가 좀 적극적으로 의회 내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교육복지에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조금 그 지엽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이 부분도 괜찮은 지금 정책으로 보이거든요. 이기영 의원님, 그 초등학생 관련해서 그 대상으로 치과 치료 관련한 주치 제도 이것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치과 지원 사업은 경기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을 사업 시행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경기도 집행부는 현재 관련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의회에서는 이제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 주치 의료 지원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을 보면은 도지사가 초등학생들의 구강 검사라든가 구강 질환 예방 치료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치료 일부 홈메오기 같은 것까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고요. 의료비가 계속 상승하는 시점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초등학교 때 이제 치아를 치료를 해주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좀 예산 절감 효과도 있겠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건강 증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으로 잡고 있는데요. 연구 치열 배열이 완성되는 시점이라고 보고요. 도내 한 12만 명이 좀 넘는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비용은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330회 임시회의에서 이제 관련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해서 제출되고 그리고 또 경기도 치과의사회라든가 도교육청 협약을 맺어서 이제 내년부터 사업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가까운 치과 지정된 치과 병원을 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경기도가 2019년 본예산에 치과 주치 사업으로 대략 한 65억 정도를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내년부터는 이제 초등학생들의 이제 치과 치료에도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진행이 예정대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덧붙여서 최 의원님, 그 취약계층, 결식 아동 급식 지원 단가 올랐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질 좋은 식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2012년 급식 지원 단가가 동결되고 굉장히 오랜 시간 아이들의 급식 지원에 있어서 부실하지 않을까 엄마 마음으로도 걱정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반갑게도 근본에 현실화되는 인상안으로 급식 지원 단가가 인상안 되어서 환영하는 바고요. 결식 아동의 급식 지원은 면역력 약화가 될 우려가 있어서 현실화돼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발달을 이루고 있는 시기이기에 심신과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네네. 아주 그 지방정부의 역할로서 좋은 그런 부분을 진행을 잘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경기도의 교육 정책들, 교육 복지 정책들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쭉 해봤는데 앞으로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좀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뭐 이 의원님이라든 모든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 현상이 보면은 이제 가정의 위기가 하고 사회 불안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교육복지 사업이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다 같이 공감을 했고요. 또 그 복지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또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도교육청이 이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의원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또 올해 보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가용 재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지원을 좀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좀 모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의회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이런 숙제를 남겨주셨고요.
자, 권 변호사님. 예. 저는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다니는 애가 있는데 저희들 다닐 때 제가 나이는 많지 않습니다만 저희들 다닐 때와 달리 굉장히 어떤 의료나 건강이나 복지의 문제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경기도도 그렇고 경기도의회도 그렇습니다. 그 치과 진료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이건 좀 강화된 제도이고 이미 좀 하고 있더라고요. 1학년 때 하고 3학년 때 하고. 치과는 좀 더 좀 빨리 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한번 4학년 때 하면 너무 연구치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염려가 들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무상복지, 무상교육이란 부분들은 이게 공교육의 강화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공교육이 강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도입니다. 내가 학교에 가서는 공짜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급식도 하고 교복도 입지만 집에 와서는 학원 갈 때는 다시 사복 입고 학원에 비싼 돈 내고 교육하는 시스템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여기 들어가는 무상교육은 언제든지 비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물론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끊임없이 중앙정부하고 현계에서 좀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앞으로 무상교육을 위한 하나의 단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공교육 강화에 방점을 둔 전체적으로 좀 시각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공교육 강화라고 말씀 주셨는데 학교 안에서 교사와 학부모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고 봅니다. 네. 좀 전에 저희가 토론했었던 교육복지사의 역할은 좀 더 확장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예산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저희 이기영 의원님이나 저나 의회에서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져서요. 제10대 의회는 정책위원회를 구성해서 1정조위부터 6정조위까지 이렇게 분야별 나뉘어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정조위원장으로서 교육 전반에 관련된 위원장 역할을 하면서 저희 142명의 의원들께서 정책을 발굴하고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제언을 한다라든가 의정활동하는 데서 제가 열심히 서포트 역할을 하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제안해 주신 교육복지사에 대해서는 저는 사회복지 업무를 많이 해왔던 사람으로서 경기도 의회에 이 토론회를 꼭 열어서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제언, 변호사님께서 제언하신 내용, 이기영 의원님께서 현장의 다양한 학부모들,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도의회에서 원탁에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관련된 부분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또 움직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대가 되고요. 자, 이기영 의원님 마지막으로 어떤 제안 한번 해주실까요? 지금 오늘 토론회에서는 무상교복 지원이라든가 치과 검진 또 교육복지사 현안 그리고 네. 거시 아동에 대한 급식단가 인상을 유익한 말씀을 많이 나누고 교육복지 현안을 살펴본 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육 현장의 복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요자인 학생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정책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은 수요자 입장을 얼마나 공급자가 그 정책이나 행정에서 잘 녹여내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교육 현장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그 복지 처우가 동시에 개선돼야만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또 교육의 질적 상승도 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교육복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학생의 자기 그 결정권과 의사를 갖다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철저한 현장 중심의 교육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다양하게 교육복지, 이제 무상교복으로 시작을 해서 교육복지 전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좋은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 또 고견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향후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분의 고견 대단히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교육복지는 사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죠. 바로 양극화,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좀 더 합리적이고 또 현명한 교육복지 정책이 자리를 잡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경기도의 미래를 만드는 경기의정보고서 민생돋보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